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곳 선릉용 강의장에서 토지개발과 특수경매 강의를 하고 있는데, 토지개발 강의도 교재가 4권이고 특수경매 과정도 교재가 4권인데 한 권을 가지고 4번씩 2시간에 걸쳐서 4번씩 강의를 하기 때문에 보통 한 권이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게끔 되기 때문에 총 4권이라 하면 약 4개월이 걸립니다. 지금 3시서부터 5시까지 강의를 하고 있는데 4개월이 지나서 이 소송 경매까지 4권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7시로 시간이 변경되고 7시 하던 토지개발 강의가 다시 3시로 변경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수경매의 첫 번째 강의인데, 이 교재가 4권인데 이 4권 중에서 특수경매 입문이다 해가지고 이것이 오늘 제일 첫 번째 특수경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제가 특수경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수경매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고, 특수경매가 있다면 일반 경매도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디 특수경매라는 것이 어디 뭐 서적에 나온 것은 아니고 제 나름대로 특수경매라고 그냥 결정 지은 것은 이런 겁니다. 보면 우리가 부동산을 사서 팔 때 내가 산 걸 그대로 가지고 팔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내가 산 걸 그대로 팔지 못하고 뭔가를 내가 마저 마무리를 해서 팔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산 것대로 그대로 팔을 수 있는 것은 제가 보면 그냥 일반 경매라고 제가 말을 하고, 우리가 산 거를 뭔가 마무리를 해서 팔아야 되는 것을 제가 특수경매라고 명칭을 지은 겁니다. 제가 그냥 만드는 거죠. 그 중에 제가 4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일 첫 번째 특수경매 중에서 가장 기본이 지분경매입니다. 지분경매. 어떤 부동산을 여러 명이 같이 가지고 있는데, 부동산을 산다는 얘기는 점유와 사용의 권한을 가지고 온다는 뜻인데, 여러 명이 같이 갖고 있다면 그 부동산은 여러 명이 같이 점유와 사용을 공동으로 하게끔 되는 것이 좀 이런 경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 그냥 너는 저쪽 쓰고 난 이쪽 쓰자 이렇게 합의를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주택인 경우에 지분으로 같이 갖고 있다 그러면 당신은 안방 써라 나는 건너방 쓸게 이런 식으로 합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분 경매로 나왔을 때는 제가 특수 경매로 잡습니다. 두 번째, 건물 제외 토지만 매각. 대한민국에는 부동산이 토지 등기부등본 따로 있고 건물이 등기부등본이 따로 있습니다. 대부분은 토지 주인이 건물 주인일 수도 있는데, 때로는 건물 주인과 토지 주인이 다를 수가 있든지 같았다가 다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르다면 되면 매매를 할 때 제가 공인중개사한테다가 토지는 내 거고 건물은 다른 사람 겁니다. 근데 내 토지만 팔아주십시오 하게끔 되면 일반 공인중개사들은 저는 그거 팔기가 어렵습니다 하기 때문에, 건물과 토지가 따로따로 됐을 때는 우리는 따로따로 사서 2개를 한 삼으로 만들어서 매매를 하겠다는 것이 특수경매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떤 땅을 산다고 하면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대부분이다. 물론 때로는 농사를 짓기 위해거나 나무를 심기 위해서 사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거의 다가 건물을 지우기 위해서 그 건물을 지어서 그 토지의 값어치를 높이자는 의미에서 살 수가 있는데, 어떤 땅이든지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건축법에서 인정되는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서 보게끔 되면은 지적도에는 도로가 있는데 현황은 도로가 없을 수도 있고, 반대로 도로는 있는데 지적법에는 도로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내가 저런 땅을 샀을 때 언제는 건축허가가 날 수 있고 언제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구별해내는 것도 특수경매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농지는 누구든지 농지를 사서 등기 이전을 하려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지 등기소에서 등기 이전을 해줍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이 농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불법 건물이 있어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을 거부합니다. 하게끔 되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없기 때문에 사기는 내가 샀다고 하더라도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지 않는 경우인데, 여기서 우리가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다 하는 것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농지법상 농지인데 불법 있는 농지가 있을 수도 있고, 지목이 전납 과손으로 됐다고 하더라도 농지법의 농지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해내야 되고, 담당 공무원도 그걸 정확하게 자기가 구분해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땅에 농지에 무허가 건물이 있다고 가정하십니다. 근데 그 건물이 1973년 이전서부터 있었다고 할 때는 현재 농지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농지 취득 자격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현재 농지법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인데, 담당 공무원이 자기가 1973년 이전에 집이 지어져 있는지 안 지어져 있는지 자기가 구별하지 않다 보니까, 그거는 농지를 살려고 농지 취득 자격증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제출해서 농지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제가 특수경매로 규정을 하고, 이런 것 중에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서 해결을 해서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도를 하자 하는 것이 제 특수경매의 투자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게끔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부동산을 샀을 때에 수익을 얻기 위해서 산다면은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할 부동산은 사기 전에 파는 방법부터 먼저 생각을 하고 내가 팔 수 있을 때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파는 방법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매도한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강의를 끝내고 나가다가 저 문 열고 나가다가 문에 제 손가락이 걸려서 제 새끼 손가락이 만약에 떨어졌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여기 앞에 우리 사장님께서 제 새끼 손가락을 주워 갖고 여러분에게 이 새끼 손가락 살 사람하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싸게 얘기해봐도 그 새끼 손가락 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필요 없어요. 나한테 오죠. 나한테 와서 이 손가락을 사겠느냐 할 때 저는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도 이런 것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부동산은 이 사람이 살 수밖에 없다 했을 때 그거를 우리가 사서 그 사람에 팔고 나오자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가, 제가 특수경매 성공을 위해서 제일 먼저 고르는 것이 여러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꼭 한 사람에게 필요했을 때 그렇게 필요하다 하면 그 부동산을 사자 이런 얘기인데, 근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이 저한테 손가락을 사겠다고 그랬으니까 전 살려고 얘기하고 저는 필요하니까 사야 돼요. 근데 제가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 능력이 100만 원밖에 없으니까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얼마를 달래? 1000만 원 달래. 내가 내 손가락이 필요한 건 맞고 내가 사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내가 안 사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못 사게끔 되면은 이 사람은 나한테 팔지 못하면 쓰레기예요. 따라서 내가 이 사람은 이것이 꼭 필요하다 하기 때문에 분수 이상으로 요구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제가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 가격을 결정해야 되는 것인데, 꼭 필요한 사람에게 팔아야 되는 가격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뭘로 결정하냐면 경매로 나왔을 때 감정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감정 가격 이상의 팔 생각을 하지 말고 감정 가격에서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사서 감정 가격에 매도를 하겠다 하는 정도로 매도를 해야지 순수하게 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런 정도가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은 못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가 팔려고 할 때는 그 살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어느 정도쯤 되는가를 동네 사람들이나 이장을 통해서 미리 알아보고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싸게 사서 금매 가격으로 매도를 한다. 우리가 요즘 같은 불황에도 부동산을 매도를 할 때 주변 시세보다 가격을 싸게 내놓으면 팔립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투자하는 방법이 부동산이 좋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49% 또는 34%까지 떨어졌을 때에 지르지 않고 34%에 사는 겁니다. 34%에 사서 70%든지 65%든지 75%든지 매도하고 나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그 수강생 한 분이 입학을 하셔갖고 같이 그 맥주 한 잔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분이 저한테다가 교수님, 저는 교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특수 경매를 하기 전에 제가 투자했던 방법은 무조건 49%까지 떨어진 부동산을 가서 단독임차라고 생각하고 그냥 49%에 집어넣으면은 10번 내지 20번 들어가게끔 되면 그 중에서 한 번은 단독으로 낙찰됩니다. 근데 그 한 개 낙찰된 걸 가지고 6개월에서 1년 동안 쓸 정도의 돈은 법니다. 근데 제가 특수경매에서는 해보니까 예전에는 20분의 1, 30분의 확률이었는데 지금 특수경매의 확률에서는 5분의 1, 10분의 1로 그걸 그렇게 하더라도 더 확률이 좋아졌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제가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날 추천 물건을 고르는데 이번에도 보면 24%, 34%, 49%까지 떨어진 걸 제가 추천해 주는데 우리 수강생들이 제 뜻을 이해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가끔가다 질러서 사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지르지 말으라. 부동산 투자에서는 성질 급한 사람이 낙찰은 받아도 돈은 못 버는 겁니다. 느긋하고 10번 수번을 떨어져도 좋다. 나는 돈 벌 물건만 낙찰을 받겠다. 이런 마음으로 입찰에 들어가야지 오늘 꼭 낙찰을 받아야지 얼마를 써야지 될까 하고 법원에 가서 고민하시는 분은 한두 번은 성공할 수 있지만은 진정으로 그분은 그 경매로 성공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1번, 2번으로 다 해서 어떤 식으로 하려고 지분이나 건물 매각제에서 협상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협상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협상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할 수 없이 법에 의해서 공유물 분할로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로 협상이 안 돼서 공유물 분할로 팔게끔 됐을 때 경매로 매도할 때는 이것이 70%의 매도될 것인지 80%의 매도가 될 것인지 60%나 65%의 매도될 것인지를
짐작하고 만약에 협상이 안 돼서 경매로 판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남을 수 있을 정도의 낮은 가격으로, 다시 말하면 지분이니까 49%까지 떨어졌는데 공유물 분할로 전부 다 판다 그러면 70%에도 낙찰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보고 이 세 개의 원칙을 머릿속에 반드시 집어넣고 우리가 특수경매에 투자를 하게끔 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최소한도 내 돈을 지킬 수 있다는 걸 보는 겁니다. 이 지킬 수 있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경매에서 가장 잘못된 것이 낙찰은 받아놓고 팔지 못해서 묶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낙찰을 받지 못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낙찰을 받아서 묶이는 것처럼 바보 같은 짓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제가 얘기한 이 하나 둘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어겼으면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원칙을 생각하고 입찰에 들어가면 절대 낙찰을 못 받는 일은 있어도 돈이 묶이는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경매 투자에서 가장 핵심이 내 돈이 묶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원칙을 그렇게 생각하시고 입찰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 특수 경매를 우리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법이라는 걸 이용해야 되는데 법은 법을 알고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사장님. 네.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칠 수 있는 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지고 큰 창고에다가 다 보관해 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아파도 거기 창고에 가서 거기서 약을 하나 골라 쓰게끔 되면 다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픈 사람들이 그 창고에 가게끔 되면은 다 그 약을 찾아서 고칠 수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약은 있는데 그 수많은 약 중에서 나한테 필요한 약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한테 필요한 약을 골라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나한테 맞는 법을 골라내서 그 법을 가지고 판사님한테다가 설득을 시키는데 그거를 내가 설득을 시킨다고 하는 것보다는 나를 대신해서 법의 논리에 맞게끔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법의 논리를 통해서 주장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것이지 법이 아무리 있어도 그런 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용해야지도 모르는 사람은 그런 법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겁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 수강생이 이렇게 해서 내가 땅을 이렇게 해서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저한테 물어볼 때 제가 이렇게 해서 이런 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신청해서 이렇게 신청하십시오 하게끔 되면 그분이 저한테 그런 법이 있었습니까? 이런 분이 가끔가다 있습니다. 자, 법은 알고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수경매에 지분일 때는 이런 법을 이용하자. 건물주의 토지 매각일 때는 이런 법을 이용하자. 지적법상 도로가 없는데 현황 도로가 있을 때는 이런 법을 이용하자. 무허가 건물이 있어도 농취증을 안 해줄 때는 이런 법을 이용하자. 그리고 그때마다 필요한 법규를 찾아주는 것이 제 특수경매의 핵심이고 그 얘기를 하고 그것을 강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일반적인 법이 아니라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을 위한 이런 법도 있고 이런 법이 있고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법은 알고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걸 절대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으시고
내가 주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상대편뿐만 아니라 판사님한테도 주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말로 주장하는 거와 제가 많이 느끼는 겁니다. 저는 많이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법원에다 제출할 때는 제가 쓰질 않고 법무사님이나 변호사님한테 의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러이러한 법이 있는데 나는 이런 법에 의해서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면은 법무사님이나 변호사님이 그 법의 논리로 풀어서 상대편에도 그 다음에 판사님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많은 것을 느껴본데 저는 이렇게 이런 법을 이용해서 소송을 했던 것이 수백 건이 됐거든요. 그럼 수백 건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다가 저 선생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나한테 물어보고 법의 논리로 내가 소장을 써주는 걸 원하는 사람이 가끔가다 있는데 저 그렇게 많이 했어도 법무사님이나 변호사만큼 법의 논리에 맞게끔 작성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럴 때는 이런 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한테 의뢰를 해서 그거를 법원에다 제출해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법의 논리에 맞게끔 소장 작성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무사나 변호사만큼 논리 있게 전제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철두철미하게 아셔야 되는 겁니다. 법은 알고 이용하는 사람을 위하여 존재한다. 자, 이제 파트 1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경매 진행의 핵심 요약을 쭉 했고 적어놓고 그 중에 제일 먼저 경매를 알아야 특수 경매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경매를 진행하는 원칙을 특수 경매를 우리가 할 때 알아야 되는 기본 법제 원칙부터 우리가 먼저 알고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매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경제적 활동을 하다 보니까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데 자진해서 채무를 갚지 않으면은 채무를 갚아달라고 법원에다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면은 우리가 그 호소를 해서 법원에 의해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을 해서 채권자에게 대신 갚아주는 겁니다. 이게 경매입니다. 경매인데 여기 보면 경매에 보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보면은 민사집행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런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소송에 의해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을 해서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이 민사집행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 경매는 민사집행법이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매 유형에는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로 두 개로 나눠집니다. 자, 사장님이 예를 들어서 돈이 1억이 있는 여유가 있어서 누가 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빌려주는 거예요. 여유가 있으니까. 이자를 2% 주겠대요. 20% 준대. 그러면 빌려주고 20%를 받으면 상당히 좋기는 한데 돈을 빌려줄 때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걸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에 나가 이런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가등기를 해줄게. 그 다음에 뭐 설정을 해줄게.
그 다음에 또는 뭐 현금 보관증을 써줄게, 변호사 사무실 가서 공증을 해줄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 중에서 원금을 회수할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모든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근저당 설정을 해놓고 대출을 해주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언제든지 갚지 않으면은 내가 그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그 건물을 그대로 경매로 집어내서 회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매로 집어넣어서 회수하는데 시간이 1년 정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걸릴 수도 있지만은 내가 그동안에 밀린 이자까지, 경매 비용까지 다 회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그게 뭐예요? 임의경매입니다. 강제경매는 처음서부터 채권 채무관계가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고 제가 돈을 빌려달라 했더니 그냥 빌려줬죠. 1,000만 원 저를 빌려줬어요. 그리고 저한테다가 뭐 설정을 해놓은 것도 없고 차용증을 쓰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돈 갚아야 안 갚아요? 아니 강의하는 강사가 경매 강사를 하길래 믿고 빌려줬더니 안 갚아. 어떻게 이래요? 다시 말하면 일단은 나하고 금전 거래 관계, 채권 채무 관계가 있다는 것을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판결을 받고 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그 사람의 재산을 찾아서 압류를 해서 그걸 가지고 경매로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크게 임의경매는 처음부터 돈을 빌릴 때 내가 갚지 않으면 민사집행법에서 팔아서 내 돈을 받아갈 수 있다 하는 조건이고, 강제경매는 그런 거 없이 진행됐다가 나중에 갚지 않다 보니까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경매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경매로 집어넣었을 때에 언제, 부동산은 경매로 진행돼서 언제 내게 되느냐? 내게 되는 것은 낙찰받았다고 내는 것이 아니라 잔금을 낼 때 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수강생들 중에서 가끔 가다 보면은 와갖고 오셔가지고 교수님이 그저께 추천한 거 제가 낙찰받았는데요, 1등하고 60만 원 차이로 낙찰받았어요. 너무너무 기분 좋았어요. 오늘 우리 수강생들 시간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맥주 한잔 살 테니까 가실 분들은 오세요 하면은 취하됩니다. 왜? 잔금 내기 전에 채권을 갚았기 때문에.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내가 낙찰을 받았다고 해서 내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잔금을 내야지 내게 되는 겁니다. 자, 임의경매는 잔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강제경매가 있죠. 강제경매는 낙찰 받았지 않습니까? 낙찰 받았으면은 만약에 잔금을 내야지 내게 되는 건 임의경매나 강제경매나 똑같습니다. 근데 강제경매인 경우는 낙찰을 받았을 때는 만약에 채무를 잔금 내기 전에 갚으려면은 낙찰자한테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다르고, 임의경매는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임의경매서는 동의서를 받아야 될 때 임의경매서 있긴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경매를 집어넣은 당사자가 낙찰을 받고 나서 보니까 이거는 돈을 자기가 너무 적게 회수하게 끝내면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이 경매를 다시 잔금 내기 전에 취하를 시켜야겠다 하는 거는 경매 신청한 사람이 취하시키려고 그러면 낙찰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아무 낙찰자가 없을 때, 경매가 진행되고 있을 때, 낙찰자가 없을 때는 강제경매든지 임의경매든지 아무 때나 채권 채무 관계를 갚아버리면 그거는 무조건 취하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매가 진행돼서 법원에서 이미 최고가 매수인이 결정되게끔 되면 그때부터 잔금 낼 날짜가 한 40일이 걸리는데, 그 낙찰을 받고 40일 안에 채권 채무 관계를 갚아버리면은 임의경매는 아무 문제 없이 그대로 취하되고, 강제경매는 낙찰자한테 동의가 받아야지 취하가 된다. 그것만 우리가 아시면 됩니다.
그 두 개가 다른 점입니다. 경매 대상은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보면 부동산이란 토지와 토지의 지상 정착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부동산은 그 부동산 주인이 채무자라는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지 경매 신청을 받아주는 것이, 채무자라는 것이 정확한 것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받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묻게끔 되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또한 건축 중인 건물로서 사회 통념상 아직 건물이라고 할 수 없는 단계의 건축물, 바닥 공구리만 타설이라도 일괄 매각 신청에 의해 건축법에서 착공된 경우 매각에 포함됐다면 매각 대상이 된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핵심은 이런 얘기입니다. 경매 대상은 부동산인데 여기서 바닥 공구리 친 것은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데 이 바닥 공구리를 토지의 부속물, 부합물로 보게끔 되면은 같이 경매로 집어넣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바닥 공구리 친 것도 내게 넘어오고, 바닥 공구리 친 것이 건축 허가를 받아서 바닥 공구리를 쳤다면은 그 건축 허가도 저한테 넘겨올 수 있습니다. 바닥 공구리 주인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끔 되는데, 바닥 공구리만 쳤는데 매각에 집어넣지 않고 땅만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바닥 공구리를 친 것은 다른 사람 거죠. 그러면 땅은 내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얼핏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판례는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바닥 공구리만 쳤을 때는 건축허가를 받았어도 토지에 부합물로 봐서 바닥 공구리 친 것도 포함한 것을 본다 하는 것은 판례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바닥 공구리만 쳤을 때에 우리가 땅을 사놓고 낙찰을 받았을 때 땅 바닥 공구리 친 사람을 상대로 해서 너 이 바닥 공구리를 쳐서 내 땅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내 땅을 사용하는 지료를 달라고 해서 그 바닥 공구리도 적당한 가격에 합산해서 내 걸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언제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언제냐면 그 허가를 받은 것이 법인이었는데 법인이 뭐라 그러죠? 청산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바닥 공구리를 친 사람을 찾을 수도 없고 연락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법인이 없어졌으니까, 해산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했더니, 변호사 했을 때는 뭐냐면 이거를 바닥 공구리 친 것을 토지의 부합물로 봐서 같이 우리가 넘겨달라 해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넘겨받은 걸 판례로 해가지고 그 건축 인허가를 넘겨받을 수도 있더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법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알고 이용하는 사람을 존재했는데, 저는 바닥 공구리가 쳤을 때 매각에 포함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상대편을 한테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지료 청구만 할 수 있는 걸로만 판단했었는데, 법인이 청산돼서 없을 때는 그걸 가지고 그렇게 토지의 부합물로 봐가지고 판결을 받아서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그런 법은 제가 안 지가 얼마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제가 얘기를 한 게 뭘 얘기했죠? 핵심이 법은 알고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요만큼을 알고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하지 말고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를 해서 물어보고 그 사람들에게 상담을 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공유 지분 부동산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공유 지분으로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의
개인의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도 경매로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두 지분도 그것도 독립하여 부동산 경매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공유 지분으로 소유한 부동산은 민법 268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했는데 보면은 민법 268조가 아니라 269조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야 할 때는, 다시 말하면 분할의 방법에 관해서 협의가 성립이 안 될 때는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공유자들끼리 먼저 합의를 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됐을 때는 법원에 물건을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합의가 안 되더라도 현물 분할이 원칙인데 현물 분할이 할 수 없는 것이든지 또는 현물로 분할하는 협의가 안 될 때는 할 수 없이 법원은 물건을 경매로 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현물로 분할할 수 없기 때문에 돈으로 바꿔서 돈으로 분할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셔야 될 것은 공장과 수목이 있는데, 공장은 우리가 경매는 부동산을 경매로 집어넣는데 공장은 공장에 속하는 재산,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있는 기계나 기구나 전봇대나 전선량 이런 것도 공장을 경매할 때는 공장 및 광업재산저당법에 의해서 같이 경매로 진행된다나 이렇게 아시면 되는 겁니다. 기계, 건물, 그 다음에 전기 뭐 이런 것도 공작물 이런 것도 그 공장을 위해서 설치됐을 때는 매각에 같이 포함이 된다. 제일 어려운 게 우리가 수목입니다. 수목은 등기가 돼 있을 때도 있고 등기가 안 될 수 있는데 소유권으로 보존 등기가 돼 있을 때는 그때는 별도의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땅만 경매로 낙찰을 받았을 때는 그 수목은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목이 감정 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을 때는 내게 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아무 소리도 수목이 있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게끔 됩니다. 자, 보십시오. 주택을 낙찰받았거든요. 일반 대지하고 건물을 낙찰받았는데 감정평가사가 아무 말 안 했어요. 마당에 있는 수목이 있거든요. 내게 돼야 안 돼요? 자, 그럼 아무 말을 안 한 게 수목만 있는 게 아니라 대문도 있고 담당조 있죠. 대문도 있고 담당조 있는데 아무 말 안 했죠. 그건 내게 돼야 안 돼요? 왜 내게 되죠? 건축법에 의해서 부합물, 종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즉 이 얘기를 말하면 내가 건축법에 보면은 어떤 건물을 지어야 될 때는 건축법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조경을 심어야 한다 한 것은 그 조경이 무조건 어떤다? 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어떤 경우에는 조경나무를 심어야 되는 그 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건축법에 종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보면은 공장이나 녹지 지역에 건물을 질 때는 조경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공장이나 이 녹지 지역에 건물을 지었을 때 조경 의무가 없는데 그것이 내게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그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거죠. 보면 자, 한 10여 년 전입니다. 천안에 있는 그 농지가 계획관리 지역으로 돼 있어 나와가지고 49%까지 떨어진 거를 한번 우리 수강생들하고 현장 답사를 갔는데 가봤더니 그 농지 한쪽 옆에 그 사람 말로는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말로는 100년 된 은행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면 그 100년 된 은행나무는 자기 거래. 그러니까 이 땅을 낙찰받으면
자기한테 은행나무를 사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얼마 정도쯤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100년 됐으니까 한 1억은 받으려고 그러는데 조금 뭐 깎아줄 수도 있어요 그러더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내가 그거를 낙찰을 받아서 그 은행 100년 된 은행나무가 다른 사람이 주인이라고 임목 등기는 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주인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는 땅을 낙찰을 받았을 때 그 사람한테 1억 줘야 돼요? 깎아서 1,000만 원 주면 돼요? 이럴 때 아까 똑같이 말씀드린 그게 부동산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주장하는 부동산이 있게끔 됐을 때는 그걸 부동산으로 보고 내 땅을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 땅을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그 은행나무 주인을 상대로 너 내 땅을 점유하고 사용했으니까 지료를 내놓고 지료 내놓을 때까지 돈을 달라. 그 다음에 그러면 은행나무가 법정상권이 있다 없다 뭐 주장할 수 있지만 법정상권을 주장해 봐야 자기가 그 땅 가격을 주면서 월세로 주면서 그 은행나무를 지켜야 될 만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다음 봐야 되겠죠. 우리 보면 실전 사례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30년 된 집이 있는데 그 땅을 낙찰받았고 건물은 낙찰을 못 받고 땅만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 있던 땅 그 건물 맞은편 사람이 평상시에 그 옛날 집에다가 그 농사를 짓느라고 고추도 거기서 말리고 메주도 싸서 담궈놓고 관리를 쭉 하고 있다가 경매가 나오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뭐라면 이 땅 낙찰 받았는데 그랬더니 그래요? 건물은 제 건데요. 건물을 200만 원 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 겁니까?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데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철거와 지료 소송을 낼 수가 없었는데 그 사람이 와서 자기 거래. 그래요? 그 사람한테 철거하고 지료 소송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사람이 그 땅에 있는 건물이 자기 거라고 주장하면 그걸 내가 땅을 낙찰받은 사람이 자기 건물을 한 500만 원이 1,000만 원 주고 사야지 된다는 걸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수목도 생각으로 보셔야 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예전에 우리 수강생 한 분이 내 아들이 저기 충주 어디에서 그 복숭아 과수원을 하고 있는데 남의 땅에다가 일부 지어서 좀 한 몇천 평을 과수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그때 우리가 그 법정지상권을 주장을 하고 해갖고 그 지료를 줘라 해갖고 지료를 주면서 그 당시에 그 복숭아 나무를 그대로 유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낙찰을 받은 데가 어디 법인이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료를 그대로 주면서 하자고 했더니 참 난감해 했던 적이 있는 것이 있긴 있습니다. 보면 하여튼 수목은 대부분에 아무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땅 주인이 그 작물을 심어 놓은 것이라 그러면은 그 작물은 수확할 때까지는 그 사람 거지만은 수확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뭐야? 내 것이 되는 것이 맞는데 문제는 단년생이 아니고 단연생을 심어놨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건물주인과 땅주인이 같은데 감정평가사에 아무 문제가 없다 할 때는 대부분 판례에 의해서 그 수목도 낙찰자, 땅의 낙찰자를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교재 4페이지 보십시오.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했는데 보면 제시외라는 얘기가 가끔가다 나옵니다. 우리 저기 경매 보게끔 된 감정평가사가 제시외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제시외가 뭡니까? 제시외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시외라는 얘기는 아까 경매로 진행되려면 제일 첫 번째 뭐냐면 그 부동산이 채무자거라는 것이 확인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채무자거로 확인이 되려면은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 관리지장에 채무자라는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지 확인이 되는데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 관리장에 채무자라는 것이 없다고 했을 때에 그러면 이것이 매각의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때 감정평가사가 주물에 건축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 물건에 의해서 부속된 것이라고 볼 때는 등기부등본이 없어도 이 땅 주인이 이건 만들어 놓은 게 틀림없다 했을 때는 제시의 매각 포함. 제시의 매각 포함은 채무자의 부동산이라는 확증은 없지만 감정평가사의 주관에 의해서 채무자 것이라고 보고 포함한다 이런 뜻입니다. 제시외라는 얘기는 채무자의 물건이라는 부동산이라는 근거 서류는 없지만이에요. 그럼 제시의 매각 제외, 채무자의 토지 안에 있기는 하지만은 채무자의 것이라고 입증할 만한 것도 없고 채무자의 부동산의 부합물이나 종물이라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제시의 매각 제외. 대부분 독립되어 있는 컨테이너가 있을 때는 거의 다 제시의 매각 제외입니다. 근데 제시의 매각도 옛날로 보게끔 되면 집이 있는데 집에다가 붙여서 창고를 지었다든지 화장실을 지어놓은 겁니다. 주물하고 붙여서 지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1층에다가 1층 놓고 2층에다가 지어놓은 겁니다. 그럴 때는 1층이 없으면 2층이 있을 수 없고 주물과 같이 붙여놔서 지었는데 건축물 관리자는 없는 거죠. 그럴 때는 감정평가사가 이거는 주물에 포함되어 있는 부속물이나 종물로 봐서 매각에 포함한다. 따라서 우리는 감정평가사가 제시의 매각 포함했으면 내게 되고 제시의 매각 제외했으면 내게 안 되는 건 분명한데 가장 핵심인 것은 제시의 매각에 포함이 됐다든지 제시의 매각에 제외가 됐다는 걸 표시 안 하는 것이 아까처럼 마당에 있는 나무, 마당에 있는 창고, 그 다음에 담장, 대문 이런 것이 포함이 안 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는 건축법에 의한 종물, 부합물로 봐갖고 아무 문제가 없을 얘기야. 제시에 포함이 됐다든지 매각에 제외가 됐다는 것이 없어도 건축법에 의한 종물, 부합물로 보게끔 되면 그런 매각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하는 것이 맞습니다.